화폐화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2023년도에도 그렇고 2024년도 화폐 계획을 주장하고 있는데, 화폐 계획을 하면 불법적인 자금을 현금화시키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소득이 입증이 안 될 테니까요. 소득이 입증이 안 되는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로 자본을 도피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로 자금을 도피하더라도 외환거래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빠져나갈 때는 우리나라 원화로 빠져나가지 않고 외화여금으로, 그러니까 달러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환전해서 바꿔 나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충격을 이렇게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원화를 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원화하고 위안화를 서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많은 돈을 그 사람들이 화폐 개혁을 하게 될 때 만약에 던져서 달러로 바꿔간다면 우리나라에서 외환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원화를 어느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는지, 사실상 우리나라 원화를 자기네들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크게 원화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경제에 우리나라 외환거래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실물 경제, 우리가 실물 경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그로 인해서 큰 환손실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쪽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상승을 시키거나 또 하락을 시키거나 했을 때 큰 문제가 될 텐데요. 그래서 독일 같은 데에서는 옛날에 어떤 외국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마르크화를 많이 가졌을 때 새로운 통화를 발행을 해서 국내 유통용 새로운 통화를 발행을 했는데요. 새로운 통화를 그거를 일단은 자기네 외국 세력들이 이렇게 사고 팔고 자기네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통화 가치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 사람들만, 자기 국내인들만 쓸 수 있는 화폐를 새로 발행을 해서 랜덴마르크라는 이렇게 것을 도입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종결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외국 국내인들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물론 그 기존의 마르크화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없앤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통화로 국내인들만 느꼈고, 왜냐하면 기존의 마르크화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 통화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물 자산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실물자산 가령 예를 들면 부동산이죠. 그래서 외지 지역의 부동산은 사람이 없는데 무인도 부동산은 안 올라가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왜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몫이 좋은 그런 빌딩이라든지 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아파트 이런 안 살 수 없는 땅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또 화폐 개혁 같은 데 할 때, 이럴 때도 굉장히 부동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자영업자라든지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기술력을 갖추거나 남들이 없는 독보적인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은 데는 돈을 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집중하는 게 난데요. 부동산도 빚을 가지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만약에 화폐 개혁을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돈의 유통이 적어지게 될 텐데, 그로 인해서 주식을 살 수가 없죠. 또는 어두운 자금이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 원자재 시장에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물 자산 쪽으로 미리 이제 그것을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실물 자산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고, 근데 부동산도 현재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득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부동산 소유도 같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을 아마 대비를 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경찰관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있다면 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자기 어떤 부채가 없다면, 또는 부채를 감당할 수준이 있다면,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거를 부동산으로 바꾸는 게 제일 낫겠죠. 특히 황금성, 환전이 쉬운, 이렇게 남들이 되게 선호하는 지역들은 좋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도 보면 지방 부동산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굉장히 겪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권도 잘 안 되고, 온라인에서 지금 쿠팡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런 데서 온라인으로 다 집안에 있어도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그렇게 옷조차도 저도 주변에서 그냥 구매를 하거든요. 가서 일일이 있기가 너무 미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고르기가 힘든 건데,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어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상품 봐도 이렇게 미안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온라인에서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상권이 점점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상권이 점점 올라가게 되거나 좀 더 많은 사람이 필요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35%, 40%로 가고 있고요. 그렇게 돼서 상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잘 되는 부동산에 사람들이 아마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5천만이 1,000만으로 줄어든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존의 나머지 외곽 지역의 땅은 선호를 하지 않겠죠. 전부 다 물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운동에 고여있는 물, 그쪽으로 물고기는 모이게 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줄어들게 될 때 핵심 지역에 집중하라는 뜻이죠. 이게 그 핵심 지역에 집중하라. 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지 일본 같은 데서나 또는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밀려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번에 지진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2 도피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토에 당장 들어오기는 허용을 않죠. 정부에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이민을. 투자 이민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투자 이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미리 미국 같은 데나 일본이 이렇게 전 세계로 이렇게 만약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 기업이 나갈 거라는 거죠. 기업이 나갔을 때 일본의 엔화 가치가 상당히 문제점을 드러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으로 그냥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것을, 지진이 일어나면 불안하기 때문에 엔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빠져나가서 해외로 도피하고자 하는 자금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로 도피할 때 만약에 미국 자산도 불안하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기업이 만약에 탈출을 하고, 일본이 금방 망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불안 심리가 존재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렇다죠. 기업이 빠져나가게 되거나, 기업이 빠져나갈 때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이 엔키리 자금이 나갔다 풀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몇 경이라는데, 그랬을 때 그들이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엔화를 불러들인다면 그때 전 세계 시장의 충격, 또는 밖에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주요 어떤 주요 통화이기 때문에 엔화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 자금이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은 데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기업의 형태로 들어오게 될 텐데, 빌딩을 사거나 어떤 땅을 사거나 주거 형태를 갖출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만약에 이상 없이 이제 가게 되면은 제주도가 주목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우리나라 본토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투자 이민을 받아주거나, 적어도 영주권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면 영주권이라는 제도가 우리가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상당히 국가 체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혼란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홍콩의 한 제주도가 한 10분의 1만이 되더라도 엄청난 사람 제주도는 특징이 사람 사는 데만 산다는 거죠. 홍콩보다도 훨씬 홍콩이 60% 정도, 홍콩이 제주도 6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홍콩이 한 거의 800만까지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750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인구수가 얼마인지 볼까요? 그러면 거기 제주도가 현재 70만밖에 안 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쪽으로 해서 관광이 활성화되거나 땅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본토에 지금 본격적으로 앞으로 일본 제주도를 영주권 제도를 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투자 이민제지만 영주권 제도를 줘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홍콩 인구수가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753.6만이네요. 싱가포르가 591만 8 591.8만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인구 밀도 지역인데 제주도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따져 한 1000만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500만 이상 합니다. 500만 이상 하는데 그랬을 때 부동산이 폭발한다는 거죠. 제주도의 노용동 금융 중심지로 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빌딩이나 이쪽 부분이 아직은 관광객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어요. 관광객들 아니고 기본으로 한 1,300만에서 조금 작년에는 1,300 한 거의 80만 들어오리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1,376만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350, 60만까지 예정이 들어온 적이 있고 1,500만까지 전체 관광객이 들어온 적이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 건인데 어떤 어느 정도 할지 많은 사람이 드나들면 거기는 돈을 뿌리고 오기 때문에 땅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제주도에 본토로 인구수가 제주도에 일본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 이제 한일합방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영주권조차도 앞으로는 이게 먼 훗날 일입니다. 몇십 년 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10년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것도 허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뭐 전라남북도라든지 인구수가 좀 적은 곳에 애들이 들어올 수도,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영주권 제도를 할 때 중국도 많이 들어오겠죠. 그때 이게 사회적인 통치가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이 향후 북한에게도 적용이 먼 훗날에 북한에게조차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국제적인 어떤 한국이 국제적인 나라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폐 개혁이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제 했을 때 만약에 화폐 개혁이 이제 있다면 화폐 개혁은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화폐 개혁은 결국에는 어떤 목적 때문에 인위적으로 화폐 가치를 조절하는 일을 총칭한다라고 나오는데 기존의 구화폐 유통을 정지시키고 기존에 이제 현금 자기가 예전에 금융실명제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김영삼 정부 때 부동산 실명제 때도 그래서 어떤 불법적인 자금을 갖고 있거나 현금을 갖고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그런 자금들 불법적인 자금이 현실적으로 없느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있답니다. 있어서 이거를 다른 합법적인 자금으로 여기게 할 만한 그런 쪽에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이 실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금과 금조차도 실물로 갖고 있었을 때 특별한 회사가 아닌 이상은 회사에 팔 수도 있어요. 회사에 팔 수도 있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이게 바꿀 때 그것을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금거래에 있어서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금조차도 해서 그래서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소득에 비해서 부동산도 많이 소유했던 이것도 또 이상한 부분이겠는데 대대적인 어떤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소득에 비해서 이게 너무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부동산을 사가지고 자녀들에게 이게 그것을 갖다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그것을 앞으로 화폐 개혁을 생각을 만약에 화폐 개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하고 미리 상속을 해버리고 증여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어떤 부동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위탁을 한다든지 부동산 신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유를 한다든지 이런 수요가 앞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하면은 이것도 세금 어떤 부동산 조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요. 하려면 하겠죠. 그렇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 신탁 제도를 통해서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무서에 확정 신고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신탁이라는 부분이라든지 회사를 차려서 부동산을 대거 소유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펀드로서 존재할 수도 있다.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자기 가만히 있어서 만약에 재밌는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요. 재밌으라는데 불법적인 자금을 환금을 시키기 위해서 실물적인 창고를 커다랗게 만들어서 실물적인 것을 라면을 사든 쌀을 사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모든 거래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거래에 있어서 신고를 하나하나 다 해야 된다면 이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떤 남의 어떤 신용카드나 남의 어떤 현금카드로 통장 거래를 이게 가서 은행을 뺐을 때 그 사람을 갖다가 얼굴 인식을 통해서 지금은 중국에서는 얼굴 인식이 되는데요. 중국에서는 지나다닌 사람께 또 얼굴 인식을 해서 그 사람 주민등록부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CCTV 기술이 나오는데 제 거를 한 것 같아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에서 얼굴, 눈, 코, 입 몇 센치 이래가지고 두께까지 체중까지 분석. 그 사람 수많은 사람이 걸어 다녀도 전부 다 일련 번호를 탑재해서 그 사람의 어떤 좌표 숫자 방식으로 사람이나 차량, 기타의 모든 것들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수백만 스캔 있으면 금방 찾아내는데요. 그 사람의 그 움직임을 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그 범죄 만약에 남의 걸로 금융실명제 위반이거든. 남의 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은 남의 현금카드나 남의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것도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범죄 같은 것이 앞으로 이렇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차량에도 이제 블랙박스가 다 자동으로 CCTV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거나 스마트폰 연동이 이제 되게 제가 그 기술을 얘기했죠. 스마트폰 연동해서 워키토키처럼 인터넷망이나 또는 자체 통신망으로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이 워키토키는 3km, 5km까지 가능한데 아파트 10층에 있어도 이것을 나한테 통신을 해서 해당되는 영상을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로 해서 차량을 부수고 있거나 손상을 가하면 그 사람에게 마이크 스피커 경고한다.
또는 이렇게 빵빵거릴 수 없을 때 차량이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로 경찰차처럼 블랙박스나 기타 다른 것으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범죄가 상당히 그래도 범죄는 타라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성에서 범죄 자금, 예를 들어 지하의 자금들은 문제를 겪을 것이고 해외로 도피를 하든지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외화 충격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나라에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현금을 현재 범죄 자금을 잡기 위해서는 이게 그 신용카드나 이게 어떤 현금 카드로 뺐을 때 자기가 아닌 것을 빼나갔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돈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종류의 어떤 희소 가치를 부동산에도 희소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부동산에도 어떤 남들이 잘 갖지 않은 주요 상가의 필수 지역의 핵심 상권의 빌딩이다. 그러면 임대도 좋거든요. 근데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남이 오지 않는 임대 아파트 아파트인데 사람이 잘 없어. 인구수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그렇죠. 이게 임대하기도 어렵겠죠. 무인도에 아파트를 갖다 100채를 지어놔도 안 팔려요. 무인도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상권에 있는 이렇게 꼬마 빌딩 이런 것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도 인구수가 어떤 이유로든 저는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딱 커가지고 이렇게 지하철에 유동 인구가 많다. 어떤 이유로 해서 유동 인구가 많은가? 또는 유동 인구가 갑자기 변했다면 핫플레이스가 생겼다라는 건데요. 핫플레이스를 자기가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장충동에 살고 있는데 장충 지역간에 K 콘서트나 아니면 거기 뭐 버스킹을 개방 장소를 해주면은 그거 다 플레이스가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오고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가서 내려가서 주변에서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밑에 상급이 거기서 이렇게 커피라도 먹고 싶은 간단한 식사를 하거나 상권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핫플레이스를 어떤 만들어지든가 자기가 일부러 만들 수도 있어요. 일부러 만들어주면은 그를 위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땅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개인이라도 핫플레이스를 만들 수 있죠. 개인이라도 한계는 좀 존재하겠지만 핫플레이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사만 믿었는데 수익 한 푼 없이 국세 폭탄 이런 부분도 있긴 하네요. 근데 자기가 이제 부동산을 신탁사를 차리면은 이게 또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동 동지를 마치기 전까지는 해당 부동산 자체는 수탁자의 신탁 재산으로 편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재밌죠. 이 사실이 이 사실이 참 재밌습니다. 이런 부분을 부동산 명의 신탁은 자체로 부동산 실명 위반이 되는데요.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 과징금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신탁의 종류를 불문하고 명의 신탁, 명의 수탁자의 부동산 임의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법리를 정리하였다. 재건축 사업하면 주민들이 조합에 개인 소유 아파트를 신탁하고 신탁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신탁 등기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하고
저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글을 참고합니다.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분할 권한까지 갖게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자기가 차린다면 상관은 없는 거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자기가 고용을 해서 이렇게 법인을 설립을 한다든지 고용을 할 수도 있어요. 고용을 할 수도 있는데 뭐 프로테이지를 조금 주고 이사를 등기시켜 갖고 대표이사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어떤 부동산 신탁에서 내부 계약을 통해서 함부로 그 부동산을 팔지 못하게 한다든지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내부 조항을 통해서 보강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상법 개정에 대해서 등기 뭐 어떤 회사의 뭐라 그럴까 담당자가 이렇게 자금을 결제를 한다 했을 때 자금을 결제한다 했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한다 대출 횡령사교도 있잖아요. 그럼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을 했을 때 그 대출의 건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내부 규정으로. 그래서 어겼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가 몇 건 했는지 자동으로 컴퓨터로 계산되고 그래서 제재가 감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등기이사나 대표이사가 이렇게 어떤 주식회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회사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이부 회사 자산을 처분하거나 주요 주주의 어떤 지위를 변경을 시켜서 이렇게 유가증권을 새로 발행을 한다든지 권리를 넘겨준 이렇게 했을 때 못하게 내부 규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부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또는 등기이사나 이런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자영업자 계약을 그렇죠. 자영업자 계약을 맺는 게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자영업자 계약을 맺어가지고 일정 이상 권리를 제한하는 거. 당신이 이 회사를 운영했을 때 우리가 얼마 정도 수익을 줄 수 있다. 얼마 정도 봉급을 줄 수 있다. 자영업자 계약을 회사도 개인을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대표이사 등기이사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법으로 딱 그 사람이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일정 금액을 팔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한을 해서 이런 상법 개정을 회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모든 회사의 직원들을 자를 때 자영업 계약을 해가지고 당신은 이 정도로 일했을 때 얼마 정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르기 쉽게 만든다든지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노조 만들어서 사람 귀찮게 하면 그렇죠. 당신이 과장 승진하고 싶어? 대리 승진하고 전부 다 자영업자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냥 뭐라 그럴까 단순한 어떤 계약직이 아니고 자영업자 계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한 만큼 받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 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람 회사를 갖다 안전하게 만들고 이렇게 노조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불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불법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대리를 넘어서서 밑에 일반 사원까지도 적용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그렇죠. 그 회사 간에 서로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을 해지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문제가 있을 수 없고 노조가 있을 수 있다면 그 노조는 불법인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그렇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30만이 됐든 10만이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왜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멋대로 횡령을 멋대로 팔았을 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면 좋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부적으로 모두가 전문을 이렇게 어떤 그것을 다 알고 있고요. 일정 이상 계약을 그런 외부 사람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모르고 그 사람과 계약을 재결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회사 밖에서도 계약을 이렇게 법인 인감을 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회사 안에다가 이렇게 서류를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 모든 계약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떻게 제한을 둔다라는 모든 계약에 있어서는 모두가 알게끔 하고 대주주나 이런 주주가 알게끔 해서 그것을 조항을 이렇게 시계명처럼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도 그걸 보게 될 텐데요. 의무적으로 모든 계약을 할 때 이 서류를 동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법인 인간 같은 것도 함부로 이렇게 몇 번 집배회사라 같으라든지 등기사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두는 이렇게 대주주에 통과하는 조항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뭐 자영업자 계약을 하면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개인 간의 어떤 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에게 신탁을 하더라도 계약서에 있는 조항을 따라서 그 사람의 뭐 등기상에 이제 앞으로 이런 권리가 들어갈지도 모르죠. 등기상에 있어서 그 사람과 합의 속에서 가등기인데 이게 어떤 모양의 가등기냐, 돈을 빌려줘서 가등기냐, 아니면 등기 매도 제한이라는 제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도 제한해가지고 이 사람과 관계는 신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할 때는 이 사람 단독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조항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등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받아주면 가능한데 가등기의 성격이 이제 가등기라 그러나 어떻게 이게 잠깐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대출인데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에 대해 대출을 받는 건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 이전식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하는 거는데요.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고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여기 가등기 부분을 앞으로 가등기 부분이 뭐 때문에 가등기가 일단 우선적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팔아넘길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신탁을 넘길 때 등기에다 가등기를 그 사람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멋대로 처분할 수 없게끔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가등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가등기가 지금 담보 가등기 채권 금액이 없는 가등기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채권과 관련이 없는 가등기가 있네요. 소유권 저도 이게 구글 통해서 여러분도 구글 통해서 찾아보세요. 저도 모든 걸 다 알지 못한답니다. 저도 학습을 해 나가는데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와 매매 예약으로 인한 가등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본등기를 할 수 없거나 시일을 미뤄야 할 때 순위 보존을 위해서 하는 가등기가 있고요. 매매 계약으로 보통 얘기되는데 이 부분을 해가지고 가등기를 부동산 신탁할 때 이 회사가 멋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식에도 적용이 가능한데 처분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거를 가등기를 해주는 이게 또 채권이 가등기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가등기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정부에서 허락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등기를 설정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매매 예약으로 인한 가등기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약간 편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먹지 못하게 가등기 있으면 사람은 이렇게 잘 안 사요.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짜고 치지 않는 이상 잘 안 삽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이전시키지 않고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한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등기 담보 이것이 이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팔아먹을 수 없게 가등기를 적용을 해서 가등기 하면 부동산 그걸 잘 안 사죠. 그쪽 거를 짜고 치는 사람들은 사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을 가등기 담보법은 강행 구종으로 채권자 채무자사의 별도의 약정이나 계약서가 있다 할지라도 가등기 담보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등기를 하는 경우 이거를 이제 다시 지우면 될 텐데요. 나중에 1년 내에 4억 원을 변제 못하면 채무자소에 앞받아 본등기를 하기로 양상호가 약정했다. 이자도 주지 않다. 가등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느냐. 가등기는 담보 등기에 해당하는데 매매 예약으로 담보 가등기는 매매 계약서 예약 계약서만을 근거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채무액과의 청산 과정을 통해서만 본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채무액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채무액과의 정산 과정을 통해서만 본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답은 1,000만 원 주고 40억짜리 생길 수는 없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본등기가 이렇게 채무액과 그러니까 금액과 관련해서만 된다는 거죠. 가등기를 채무액을 변제받았음에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가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서 소멸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가등기에 의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약까지 같이 하고 계약서를 따로 해서 어떤 부동산을 사고자 할 때 또는 빌려주는 목적으로 돈을 그 사람에게 지급을 하고요. 가등기를 걸어준다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도 아니거든요. 대출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명제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등기를 사실상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내가 4억 원을 빌려준다 할지라도 부동산 20억이 넘었다면 안 팔 텐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짜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빌려준 것처럼 하면 사회에 이것이 사법 처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다 통장으로 준 돈 흔적이 없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 보면 되는데요. 어쨌든 네, 돈을 일단 보내고 부동산을 이렇게 소유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가등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소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개인에게 거래를 이 자금이 만약 그 사람이 이게 상속을 했다 죽어가지고 그러면 그때 이제 복사전 본 조사가 시작되지만 국민이 5천만이 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세무조사를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불법을 조장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했을 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법은 아니다. 이거를 조금 빌려주고 정상 과정에서 어디 사금융인데 이 부분이 처벌을 사금융 여러 사람에게 해갖고 사실상 금융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이것을 개인 간의 거래가 돈 빌려주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이게 법적인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면 크더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개인 간에 그래서 원래 돈을 이렇게 빌려줄 때 이렇게 가등기를 해서 빌려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해서 빌려주고 등기부 담보로 해가지고 등기부 담보 대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강력한 게 지금 그렇죠. 가등기죠.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저당권 다른 사람이 이제 근저당권 그 금액을 지불하고 그냥 사버리면 되거든요. 가등기는 그거보다도 좀 더 복잡해요. 좀 더 셉니다. 가등기는 건 잘 안 살라고 그러죠.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는 행위는 민법 598조에 금전소비대차로 규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무상으로 증여세를 내야 되나? 그러면 만약에 내가 금융회사를 차려서 돈을 빌려주면 이 부분이 그를 통해서 이제 그 빌려주되 등기 저당을 하지 않고 저당을 하지 않고 가등기로 갈 수도 있다는. 그래서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냐, 그럴 수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내부적인 약정을 통해서 어떤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했으면 나한테 얼마 주기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아마 대가 없이 주는 것은 전부 다 중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도한 금액의 계좌 이동이라면 증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금 출처 조사 과정에서 관련 어떤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데 특히 사망일 경우에 이런 경우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저 구체적으로 다 본다는 점에서 빌려주는 것은 중요가 아닌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을 자기가 차려서 빌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금융기관 차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기관 설립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주식회사로 해갖고 할 수도 있는데 은행 설립 요건은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을 금융기관에 보면은 은행과 비예금 취급기관, 보험회사, 금융투자에서 기타 금융보조기관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은행법은 자본금이 1,000억 원 이상일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기관 일종의 협동조합인데 조합원들이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원에게 다시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거. 그래서 그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시키면 되는데 저축은행 설립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저 자본금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본점 소재지가 특별시인 경우에는 120억 원이 필요하고요. 본점 소재지가 광역시인 경우는 8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 돈 있으면 은행을 설립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부동산 신탁 아닌 신탁을 자기가 직접 운용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불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불법은 안 되는데요. 불법은 전 조정하지 않습니다. 본점 소재지가 특별시인 경우는 120억 원, 본점 소재지가 광역, 여러 사람이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면 되거든요. 다만 그것을 멋대로 내부적으로 그것도 팔아치우거나 이렇게 불법으로 대출했죠. 그때 이제 무너지는데요. 그걸 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모든 서류에 자기가 내부적으로 이게 어떤 해당되는 직원은 금액을 대출할 수 없습니다. 전체 공동으로 담합을 공동으로 서류 사인이 들어가야만 대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둔다든지
여기서 공정위계 은행에 듣겠다 창구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반드시 서류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계약이 불법입니다라고 규정에 이렇게 딱 창구에 써붙여 놓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건수를 많이 했다 그러면 수상하게 보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감사하고 곧바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은행은 그 금융사고가 많아요.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본점 소재지가 광역시인 경우에 80, 딱 현관문에 딱 붙여놓은 대출 창구에 관련된 서류를 의무적으로 금액 이상을 한지 않는, 그래갖고 사인이 다 안 들어갔다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 불법이다라는 것. 이 해당되는 직원은 일정 금액 이상이 대출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게 딱 써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을 반드시 그 서류를 교부를 하도록 한다면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부에서 해먹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본점 소재지가 특별시인 경우는 120억 원 저축은행, 본점세 광역시 80억 원, 본점세 도인 경우 40억 원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을 일반 사람에게 설립을 해야 되냐? 필요 아니다는 거죠. 조합원에게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호저축은행 서민금융을 안 해도 되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분.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 상호금융기관 설립. 왜냐면 돈을 너무 많이 이렇게 일반 서민금융하려면 돈 많이 동원되기 때문에 다시 회수하기가 또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신탁 사실상 불법은 아닌데 불법은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부동산 신탁으로 갈 수 있는지는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불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확히 저축은행에서나 이렇게 은행기관에 빌려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등기 저당 등기라는 게 가등기를 하는 게 핵심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이 따로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합법으로 보이는데 저로서는 저는 불법이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면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되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신용금고 조합원들이 자금을 예탁받아서 조합원들에게만 빌려줍니다. 이거를 상호금융을 설립 자금, 상호금융기관 설립 자금을 보시면 어느 정도 될까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인데요. 제2금융권이라면 상호금융기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의무, 설립, 자금, 의무, 규정. 그래서 이렇게 의무 규정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과연 불법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신고하면 되는데요. 허락을 해줄지가 모르죠. 허락을 해줄지도 모르죠. 설립 자금 상호금융 설립 절차를 보여줍시다. 조합원들이 모여서 조합원들의 자금을 예탁받아 이를 조합에 다시 빌려줍니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300억 원 정도의 상호금융기관. 일반 서민 대상으로 하면 자금 회사가 너무 규모가 커진다는 점에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대부업 설립, 일반 상호금융 아니면 대부업을 설립, 대부업 중개 법인 설립부터 등록까지 대부 중개법인 이런 것도 대부업 법인을 설립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규모가 크게 들어가고 들어가서 부동산 신탁을 사실상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어때요? 저는 불법이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저도 정확히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인데 그것을 함부로 팔아먹을 수 없게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줄 수도 있다는. 그리고 거기 이제 근무하는 사람도 다 자영업자 계약을 맺어가지고 함부로 남의 자산 팔아먹지 못해 권리가 없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남의 자산 빼돌리면 여기서 위반이 되게끔 이렇게 권리 없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좀 빼돌린 경우 많아요. 이런 대부업과 대부중기업 회사 설립 등록 절차, 금전의 대부를 목적으로 하고, 이것도 사실상 가등기 부동산 대출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 대부업 이런 부분들을 뭐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대부할 수도 있죠. 불법만 저지르지 않으면 괜찮은데요. 자본금 규모는 별도의 제한이 없고 5천만 원 이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업 등록을 해서 이것을 부동산 신탁처럼 운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주식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주식회사를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거지 부동산을 소유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려요. 이게 화법인 것 같은데 제가 불법이라면 하지 마세요. 저는 불법을 조장하지 않는답니다.